자, 행복에 대한 다양한 접근, 이번 시간 서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요, 덕을 갖추는 겁니다. 덕을 갖추는 거. 그럼 덕은 뭐냐면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 잘 발휘한다는 것은 탁월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존재가 지닌 자신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의자라는 게 있습니다. 의자는 뭐죠? 잘 앉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탁월한 의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어떤 탁월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능이 뭐다? 이성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기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영양을 섭취하는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욕구를 가진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적 영역이 있다고 했죠. 근데 요거는 식물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요 영역은 그렇죠. 동물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영역만이 바다 뭐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행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식물, 동물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영양 섭취라는 부분은 이성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욕구라는 이 부분은요, 이성에 따라서 통제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따라서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지성적 덕이라는 건데요. 이 감정과 욕구와 관련했을 때 이성의 뜻에 따라서 잘 따라가는 거, 이거는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품성적 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이성적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생긴다. 자, 아까 얘기 드렸죠. 이 감정과 욕구라는 부분은 이성의 영역이 관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의 영역에 의해서 감정과 욕구가 적절하게 통제가 된다고 하면은 뭘 가지게 된다? 품성적 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요 개념부터 다시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성적 덕은 이성적 기능이 탁월할 때 형성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교육에 의해 형성이 되고 대표적으로 실천적 지혜와 철학적 지혜라는 것이 있다. 특히 여기 이제 실천적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리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숙고를 한다라고 할 때, 숙고를 한다라는 것은 헤아리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고, 이 실천적 지혜는 지성적 덕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품성적 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비이성적인 부분이 실천할 때 형성된다. 비이성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과 욕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에 따라서 이성의 명령에 따를 때 품성적 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단순히 지성적 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품성적 덕과 지성적 덕이 함께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실천적 지혜를 토대로 반복적인 실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렇죠. 습관이죠, 습관. 품성적 덕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천적 지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중용을 찾게 되거든요. 이 중용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산술적 평균의 어떤 절대적인 중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상에 따라 가지고 이 중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용을 찾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실천적 지혜라는 겁니다. 이 실천적 지혜가 현재 이 상황에서 혹은 이 대상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
결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하게 된다고 하면은 품성적인 덕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예, 다음은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요 두 사상가들이 나옵니다. 학파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동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유가, 도가, 불교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집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먼저 스토아 학파 얘기하겠습니다. 자, 스토아 학파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성의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필연적 법칙에 순응해야 된다. 필연적 법칙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 법칙에 순응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정념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한다? 예,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정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념을 없애는 것, 다시 말해서 정념에게 해방되는 것이 바로 행복을 얻는 최상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성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부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반응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뭐에 빠지게 된다? 정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온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념에 시달리지 않는 필연적 법칙의 이 세계관을 이해를 하고 순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스토아 학파이고요. 에피크로스 학파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쾌락인데 육체의 고통과 불안이 없는 소극적 쾌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 쾌락이 있다라는 거죠. 적극적 쾌락은 뭐다? 그렇죠. 육체의 고통과 불안을 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소극적 쾌락을 추구한다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쾌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과 끝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선이요, 그리고 고통은 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쾌락은 지향합니다. 하지만 쾌락은 얻으면 얻을수록 무뎌져서 쾌락을 잊게 되는, 그렇죠. 쾌락의 역설에 빠진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쾌락의 역설. 자,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쾌락이 아닌 소극적이고 정신적인 것, 다시 말해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해서 비자연적이고 그리고 비필수적인 것, 이 추구하게 되면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혹은 자연적이지만 비필수적인 것, 이런 거 추구하게 되면은 다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헛된 욕심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 버려버리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다시 말해서 소극적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학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적인 삶도 포기하라고 얘기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은둔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인관계보다는 친한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것,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토아 학파에서 강조했던 정념에서 벗어나는 삶,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얘기했던 소극적 쾌락, 다시 말해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뭐다?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리주의인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제 벤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어떤 행위가 더 가치 있는지 판단할 때 우리는 7가지 기준을 가지고 측정한 쾌락의 양을 비교해야 된다. 자, 쾌락이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얘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쾌락은 선이요, 그리고 고통은 악이다라는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쾌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한다? 행복해진다라는 것이 바로 벤담입니다. 반면에 옆에 나와 있는 미일인데요. 요 미일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양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쾌락에는 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에는 양 말고도 질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벤담은 양을 고려한 데서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고요, 밀은 질적 공리주의라고 이렇게 두 명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뭐 여튼 이 사람들은 개인의 쾌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리를 추구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뭘 추구한다? 예, 사회적 유용성을 추구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적 유용성을 양으로만 따지는 게 벤담이고, 그리고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는 게 이제 밀이 되겠습니다. 이 공리의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어떤 것이 행복한 거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고르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고통의 양을 최소화하고 쾌락의 양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 밑에 있는 부분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쾌락의 성격과 밀의 질적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벤담의 경우에는 모든 쾌락은 양적인 차이만 있고 질적 차이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쾌락은 행복을 초래하고 고통은 불행을 초래한다. 그리고 밀의 질적 공리주의에는 쾌락에는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도 있다. 타인의 행복에 대해 느끼는 쾌락도 높은 수준의 쾌락이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수준의 쾌락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이고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밀이 되겠습니다. 여튼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은 벤담이니까 벤담의 입장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놓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칸트인데요. 칸트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앞서 공리주의는 어땠습니까? 예, 그렇죠. 공리주의는 결과를 가지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무엇인지 이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르는 행위가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칸트는 결과가 아닌 동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동기. 그리고 이 동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선의지입니다. 착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 선의지, 이 선의지에 의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고, 그 도덕적 행위를 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칸트의 입장입니다. 자,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와는 아무 상관없다.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옳다. 이게 바로 선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뭐냐면요, 도덕법칙이 됩니다. 도덕법칙은 사전에 뭐가 된다고 했죠? 도덕 준칙이 된다고 했습니다. 각 개개인의 자율 의지에 의해 가지고 도덕 준칙을 정한다고 했고, 이 도덕 준칙이 밑에 보시기에는 보편주의, 인격주의 이런 거와 같이 보편화 검사, 인격성의 검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도덕 법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따라야 된다? 예, 정언 명령의 형태로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언 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 하라는 겁니다. 가언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된다? 예, 인간은 나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의지의 뜻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명령의 형태고, 그 명령의 형태는 가언 명령이 아닌 정언 명령으로 행할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바로 칸트에게 있어서는 행복이 되겠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고 하면요, 중간고사 시험 문제 푸시는 데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각각의 사상가들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간간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기억하시게 되면요, 크게 어려움은 없다.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수고하셨습니다.